안녕하십니까. 국립분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정길화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인터넷과 미래 네트워크 기술이라는 주제로 총 8차시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하며 1차시부터 4차시까지는 제가 강의를 하고 5차시부터 8차시까지는 전남대학교 유재명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제1장 네트워크 기초 부분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네트워크의 세계, 그 첫 번째 여정의 목차입니다.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그 본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 삶에 왜 필수적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과 보안의 기초까지 핵심만 알차게 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트워크란 무엇일까요? 슬라이드에 나온 정의가 아주 정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컴퓨터나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비유를 더하고 싶습니다. 바로 디지털 정보의 고속도로입니다. 만약 이 고속도로가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노트북으로 쇼핑을 하고 회사에서 이메일을 보내는 등 이 모든 일상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고속도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드는 고속도로 위의 도시나 휴게소, 즉 여러분들이 컴퓨터,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이들을 연결하는 도로 그 자체이며 프로토콜은 바로 이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법규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의 발전 과정을 보면 모든 기술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시조새, 바로 아르파넷입니다. 1960년대 미국 국방부는 핵전쟁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통신망이 살아남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분산형 네트워크라는 개념입니다. 어느 한 곳이 무너져도 전체가 마비되지 않는 견고함. 이것이 인터넷의 핵심 DNA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로버트 칸과 빈트 서프라는 두 명의 천재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들이 만든 TCP/IP라는 공통 언어, 즉 프로토콜 덕분에 전 세계의 각기 다른 네트워크들이 비로소 하나의 인터넷으로 묶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80년대 PC와 랜의 보급, 90년대에 팀 버너스리가 선물한 월드 와이드 웹, 보통 WWW라고 하죠. 월드 와이드 웹을 거치며 인터넷은 전문가의 손을 떠나서 대중의 품으로 들어왔고 2000년대 이후로는 우리 손안에 모바일과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 시대로 진화를 했습니다. 군사 기술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일상이 된 정말 드라마틱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 공유인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네트워크에 의존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금방 앞서 말씀드린 자원 공유, 리소스 쉐어링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프린터를 예를 들어 생각하겠습니다. 10명이 프린터를 10대를 사는 것과 10명이 프린터를 사는 것과 고성능 프린터를 한 대를 네트워크로 공유하는 것. 경제적 효율성은 비교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까지 네트워크는 공유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합니다. 둘째, 통신입니다. 네트워크는 시공간의 제약을 허물었습니다. 이메일과 화상회의, 메신저 등 코로나 팬데믹 시절 원격 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가능했던 것도
모두 이 네트워크라는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 접근입니다. 월드와이드웹은 전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손가락 몇 번으로 지구 반대편의 정보에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경제적 효율성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정보 교환 속도를 높여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원격 근무와 같은 유연한 업무 환경을 가능하게 합니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볼 때 네트워크는 현대 비즈니스의 비용 구조와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게임 체인저인 셈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의 분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는 그 규모와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가장 작은 단위는 PAN, Personal Area Network의 약자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워치 간의 연결처럼 개인적인 공간 약 10m 이내를 말합니다. 개인적인 공간의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일명 LAN, Local Area Network라고 하죠. 즉 근거리 통신망이 나옵니다. 사무실과 학교, 가정집처럼 한 건물이나 캠퍼스 내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와이파이나 이더넷, 유선랜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규모가 되면 일명 맨으로 불리는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청과 각 구청을 연결하거나 여러 대학 캠퍼스를 묶는 전케이블 네트워크를 상상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대륙, 전 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거대한 네트워크가 바로 WAN,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WAN이라고 하며 우리는 보통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WAN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 사업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며 해적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해 전 세계를 거미줄처럼 연결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폴로지는 네트워크의 연결 구조 또는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들이 어떤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버스 토폴로지는 가장 심플한 단순한 형태로 모든 컴퓨터가 하나의 긴 케이블, 버스 타입이죠. 긴 케이블에 옹기종기 붙어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는 설치가 쉽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이 중앙 케이블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컴퓨터가 통신 불능에 빠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초창기 이더넷에서 사용된 방식입니다. 스타 토폴로지는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구조입니다. 중앙에 허브나 스위치 같은 장비를 두고 모든 컴퓨터가 이 중앙 컴퓨터의 별처럼 연결이 됩니다. 한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컴퓨터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안정적이고 관리가 편리합니다. 다만 중앙 장비가 고장나면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링 토폴로지는 이름처럼 모든 컴퓨터가 둥글게 원형으로 연결된 구조를 말합니다.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 충돌이 없고 공평하게 통신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링의 어느 한 곳이라도 끊어지게 되면 전체가 멈추는 문제가 있습니다. 메시 토폴로지는 가장 복잡하고 견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컴퓨터가 다른 모든 컴퓨터와 직접 연결된 그물망 같은 형태를 말합니다. 어느 한 경로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수많은 대체 경로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터넷의 핵심을 이루는 백본 네트워크가 바로 이런 메쉬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과 복잡성 때문에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잘 쓰이지 않기도 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성능 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의 성능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네 가지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첫째, 대역폭입니다. 일명 밴드위스라고도 부르죠. 이것은 네트워크 도로의 차선 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차선이 많을수록 한 번에 더 많은 차가 지나갈 수 있듯이 대역폭이 넓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bps, bit per second의 약자입니다. bps를 사용합니다. 둘 때는 레이턴시라고도 하고 일명 지연시간이라 불립니다. 데이터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즉 소요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가는 시간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 게임이나 화상회의처럼 실시간 반응이 중요한 서비스에서 이 지연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리량입니다. 대역폭이 이론적인 최대 속도, 도로의 제한 속도라면 처리량은 실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 실제 교통량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 차가 많아 막히면 속도가 느려지듯 네트워크가 혼잡하면 실제 처리량은 대역폭보다 낮아집니다. 네 번째로 패킷 손실률입니다. 이는 데이터를 작은 꾸러미, 패킷으로 나눠서 보내는데 이 중 일부가 중간에 사라지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택배가 배송 중에 분실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킷 손실이 많아지면 동영상이나 음성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시 프로토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프로토콜은 통신의 규칙 또는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규칙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구문, 신텍스라고 하죠. 데이터의 형식을 말하고, 즉 문법입니다. 의미, 의미는 각 데이터가 무엇을 뜻하는지, 즉 단어의 의미를 말합니다. 타이밍은 언제 데이터를 주고받을지에 대한 대화의 순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웹서핑을 할 때 쓰이는 프로토콜은 HTTP, 그리고 이메일을 보낼 때 쓰는 프로토콜은 SMTP, 그리고 파일을 전송할 때 쓸 때는 FTP를 모든 네트워크 활동은 정해진 프로토콜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은 송신자, 수신자, 그리고 메시지, 프로토콜, 그리고 이들을 잇는 전송 매체로 구성이 됩니다. 전송 방향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는데 단방향은 어, 라디오 방송처럼 한쪽으로만 정보가 흐릅니다. 반이중은 반이중 방식은 무전기처럼 양쪽에서 모두 말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이중, 푸얼 디플렉스라고 하는데 이 전이중 방식은 전화통화처럼 양쪽이 동시에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통신은 전이중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입니다. 우리 목소리 같은 자연의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부드러운 곡선처럼 연속적인 값을 받죠. 하지만 잡음에 약하고 변형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컴퓨터가 사용하는 디지털 신호는 0과 1 두 가지 값으로만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계단처럼 딱딱 끊어지는 형태입니다. 잡음에 강하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복제하고 압축하기에 용이합니다. 오늘날의 모든 디지털 통신은 이 디지털 신호의 장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인코딩과 변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코딩과 변조는 데이터를 신호로 바꿔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컴퓨터의 언어, 0과 1을 말하죠. 컴퓨터의 언어를 전선이나 공기를 통해 날아갈 수 있는 형태로 번역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컴퓨터의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 즉 전파 같은 걸로 바꾸는 것을 변조라고 합니다. 진폭, 주파수, 위상 등을 변화시켜서 0과 1을 표현합니다. AM과 FM 라디오도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변조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는 전송 중에 여러 가지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메시지를 전달하다가 말이 왜곡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오류를 찾아내는 오류 검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리티 검사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데이터의 1의 개수를 짝수나 홀수로 맞추기 위해 비트 하나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체크썸은 데이터를 조각내서 더한 값을 함께 보내 비교하는 방식이고 CRC는 다항식을 이용한 복잡한 계산으로 매우 높은 정확도로 오류를 찾아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더넷이나 와이파이에서 보통 널리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류를 찾아냈다면 고쳐야겠죠. 오류 정정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ARQ, 자동 재전송 요구라고 하는데 방금 보낸 데이터에 오류가 있으니 다시 보내줘 라는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Stop and wait, go back and selective repeat 등 다양한 재전송 전략이 있습니다. 반면 FEC, 순방향 오류 정정이라고도 하는데 FEC는 재전송 요청 없이 수신 측에서 스스로 오류를 고치는 방식을 말합니다. 데이터에 약간의 추가 정보, 잉여 데이터를 말합니다. 추가 정보를 함께 보내서 일부 오류가 발생해도 원본을 복원할 수 있게 합니다. 위성통신처럼 재전송 요청이 어려운 환경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화 기술, 멀티플렉싱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플렉싱은 하나의 고속도로 전송 매체의 여러 대의 차, 일명 사용자라 볼 수 있겠죠. 여러 대의 사용자가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파수 분할 다중화, FDM이라고도 하죠. 주파수 분할 다중화는 라디오 방송처럼 채널마다 다른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시분할 다중화, TDM은 시간이 아주 짧은 단위를 쪼개서 여러 사용자가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디지털 전화 시스템이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DM이라 불리는 코드 분할 다중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DM, 코드 분할 다중화는 각 사용자에게 고유한 암호, 코드를 부여해서 같은 주파수와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서로 간섭 없이 통신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각기 다른 언어로 동시에 대화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G, 3G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다음은 WDM, 파장 분할 다중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섬유 케이블에서 사용하는 기술로 하나의 광섬유에 여러 가지 색깔, 파장의 빛을 동시에 쏘아 보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보통 해저 케이블 같은 장거리 대용량 통신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트워크는 편리하지만 항상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청은 통신 내용을 엿듣는 것을 말하고 위장, 스퍼핑은 다른 사람인 척 신분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 보통 DDoS라고도 하죠.
도스는 서비스 거부 공격을 말하는 것이고, 디도스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말합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은 수많은 가짜 요청을 보내 서버를 마비시키는 행위이며, 중간자 공격은 통신 중간에 끼어들어서 정보를 가로채거나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암호화. 암호화는 데이터를 아무나 알아볼 수 없도록 잠그는 기술을 말합니다. 인증은 상대방이 진짜인지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방화벽은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을 막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VPN은 공용 인터넷망 위에 암호화된 터널을 안전하게 만들어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 사설망 기술을 말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표준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전 세계의 컴퓨터들이 각기 다른 규칙으로 통신을 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대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표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ISO는 OSI 7계층, 7계층의 모델과 같은 국제 표준을 만듭니다. IEEE는 이더넷 802.3이나 와이파이 802.11 같은 기술 표준을 정합니다. ITU-T는 통신 관련 국제 표준을 만들고, 그리고 IETF는 TCP/IP, HTTP 등 인터넷의 핵심 프로토콜 표준 RFC 문서를 만듭니다. 이 기구들 덕분에 우리는 제조사가 달라도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대한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관리는 크게 5가지 기능으로 나뉩니다. 구성 관리는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을 관리하고, 장애 관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감지하고 복구합니다. 성능 관리는 네트워크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모니터링하고, 보안 관리는 접근을 제어하고 정책을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정 관리는 누가 얼마나 자원을 사용했는지 측정하고 비용을 할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네트워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서버, 스토리지와 같은 컴퓨팅 자원을 빌려 쓰는 서비스입니다. 하드웨어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죠. 서비스 모델에 따라서 IaaS, 인프라 기반입니다. 그리고 PaaS, 플랫폼 기반입니다. 그리고 SaaS,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나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글 메일이라든가 오피스 365가 바로 대표적인 SaaS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배포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설, 공용, 그리고 이 둘을 섞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구분이 됩니다. 클라우드와 네트워크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SDN,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중앙에서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NFV,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는 방화병이나 로드 밸런서 같은 네트워크 장비의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기술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은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음은 IoT와 네트워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로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교환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IoT는 세상이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며 보통 스마트홈,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등이 모두 IoT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oT는 센서, 연결성, 데이터 처리,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특히 연결을 위해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근거리 기술부터 5G나 로라, 웬 같은 광역 기술까지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5G와 미래 네트워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네트워크의 핵심 5G는 세 가지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고속은 4G보다 기존의 4G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8K 영상이나 VR, AR 같은 콘텐츠를 끊김없이 즐기게 해줍니다. 초저지연은 1ms 이하의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반응 속도로 자율주행차나 원격 수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규모 연결은 1제곱킬로미터 안에 1제곱킬로미터 안에 100만 개, 100만 개 이상의 기기를 연결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물 인터넷 시세를 열어줄 것입니다. 네트워크는 이제 인공지능 AI를 만나 더욱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AI는 네트워크를 스스로 구성하고 성능을 최적화하며 장애가 발생하면 스스로 치유하는 자동화된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트래픽 패턴을 예측하여 막히는 길을 미리 피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감지하여 보안 위협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모니터링과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정기검진을 받듯 네트워크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역폭 사용률, 지연 시간, 패킷 손실률 같은 성능 지표를 꾸준히 확인하고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얼마나 오래 정상 작동하는지를 가용성을 측정합니다. 또한 트래픽이나 침입 시도 같은 보안 상태를 항상 감시해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문제 해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체계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정확한 증상을 파악하는 문제 정의가 필요하고 로그 파일 분석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능한 원인에 대해서 가설을 수립하고 테스트를 통해 검증을 합니다. 원인이 밝혀지면 해결책을 구현하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이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장표에서 체계적인 문제 해결 접근법을 보면 첫 번째 문제 정의, 이 부분에서 증상을 파악해서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영향 범위 확인, 어디까지 범위가 영향을 미치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 수집. 보통 로그 파일 분석을 통해서 모니터링 데이터를 확인하고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세 번째는 가설 수립인데 가능한 원인을 하나씩 유추해서 나열해보고 이에 대해서 우선순위, 어떤 우선순위 가능성이 높은지 우선순위를 설정해 봅니다. 또한 검증 방법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테스트 및 검증입니다. 이는 단계별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결과를 기록하고 가설을 수정해서 업데이트 보완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해결책 구현입니다. 임시 해결책을 적용해보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서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세계의 문을 열고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트워크의 정의와 역사부터 종류, 구조, 성능, 보안, 그리고 미래 기술 통향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이 기초 지식은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튼튼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강연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사업 지원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결과물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네트워크의 통신이 근간이 되는 헌법, 바로 OSI 7 계층 모델과 TCP/IP 프로토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여러 계층을 여행하며 목적지까지 도달하는지 그 신비로운 과정을 함께 파헤쳐 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